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4월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조금 주춤했지만 여전히 지난 40년 사이 최고입니다. 물가는 3월보다는 0.3%, 1년 전보다는 8.3% 비싸져서 인플레이션이 곧 사라질 것이라는 희망은 약해졌습니다. 가솔린 값은 또 최고치를 경신했고 팬데믹에 살아남은 식당은 인플레이션의 휘청입니다. 식당은 식사값을 하도 자주 올릴 수밖에 없어서 메뉴를 바꾸지 않고 테이블로 붙일 정도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식 지지한 후보 2명 가운데 웨스트버지니아 후보는 이겼고 네브라스카주 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미 세계 전쟁이 됐습니다. 러시아군은 지지부진했어도 곧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를 점령할 것으로 보이고 미국은 푸틴의 탈출구가 없어 보이는 걸 고민합니다. 한국은 러시아와 세계 민주주의 국가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트위터 인수 과정에 있는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인수가 끝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트윗을 다시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설에서 트럼프를 위해서라면서 반대했습니다. 알자지라 방송이 이스라엘을 비난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총격전을 취재하던 알자지라 소속 팔레스타인계 미국인 기자를 이스라엘이 고의적으로 살해했다는 비난입니다. 숨진 기자와 함께 취재하던 동료들의 증언에 따른 알자지라의 성명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먼저 이제 경제 뉴스를 조금 전해드리겠는데요. 오늘 나온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올라간 것도 있고 내려간 것도 있고 지난 3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를 말씀드릴 때 어쩌면 가능하면 4월부터는 좀 내려가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있었는데 이게 적어도 몇 개월 동안은 인플레이션이 크게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로 보는 게 오늘 아침에 노동부에서 발표한 이 자료에 따른 전문가들의 해설입니다. 그리고 그럼 도대체 얼마나 오르고 있길래 식당에 가는 사람이나 식당업을 하시는 분이나 가장 어렵습니다. 한 식당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역시 이에 대해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식당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어제도 그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했지만 이 정치인이 특히 대통령이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는 그 능력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부분에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4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3월보다는 0.3%가 올랐고 8개월 만에 그나마 처음으로 내려간 겁니다. 한 달로서는요. 그런데 1년 전보다는 8.3%가 올랐는데 전문가들은 그 전문가라는 게 다우지수에서는 8.1% 정도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8.3%가 올랐고 그래도 3월 달에 1년 전에 비해서 물가가 8.5% 오른 것에 비해서는 지금 8.3%니까요. 4월 달이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높습니다. 레이건 대통령 시절 1982년 여름 그때 이후에 지금 물가 상승률이 가장 그 높은 편이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변동이 굉장히 심한 게 식품과 에너지죠. 에너지가 가솔린 값은 지금 비싸지만 4월 달에 전체적으로는 에너지 값이 조금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식품, 에너지 변동이 많은 이런 것을 제외한 것을 핵심 물가 지수라고 하죠. Core CPI. 이 핵심 물가 지수가 4월 달에 0.6%가 올라갔습니다. 일반 전체적인 물가가 0.3% 올라갔는데 한 달 사이에 핵심 물가 지수는 오히려 0.6%가 높아졌습니다. 1년 전보다 6.5%. 3월 달에는 에너지 같은 아주 그 변덕스러운 휘발성이 강한 그런 것을 뺀 핵심 물가 지수는 2월 달에 비해서 0.3%가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4월 달에는 그 배인 0.6%가 증가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급하게 내려갈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계획하고
재정적인 계획을 세우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그 확인을 하는 아침입니다. 해서 1년 전에 비해서는 이제 핵심 물가지수 이상하게 월스트리트저널은 6.5% 늘어났다고 하는데 CNBC 방송은 1년 전에 비해서 핵심 물가지수 6.2% 늘어났다고 봅니다. 아니면 그 매체는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만큼 똑같은 노동부의 자료를 보고 발표를 하는데도 어디에서는 둘 다 경제 전문이잖아요. CNBC는 방송에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신문에서. 그런데도 핵심 물가지수가 4월 달에 1년 전에 비해서 한 곳에서는 6.2%, 한 군데 매체에서는 6.5% 늘어났다고 봅니다. 인플레이션이 왜 이렇게 잡히지 않는가? 뭐 그런 다른 이유 다 제외하고요. 이 물가 이쪽 면에서만 보면은 이 물가 상승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물건을 사는 것, 상품이 되고 그리고 서비스, 여행과 그 여행 관련 여러 가지 이게 합쳐져서 그래야지 되는데 지금 이제 와서 보니까 상품뿐만이 아니라 서비스 분야의 물가 상승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대료 같은 경우는 0.6% 올라갔고 의료 서비스도 0.5%, 운송, 교통 뭐 이런 분야도 3.1%나 올라갔습니다. 항공료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네요. 항공료는 3월에 비해서 4월 달에 18.7%가 올랐습니다. 이제 여름이다 해서 가족들 방문하는 거 예약하시는 분들 많으셨겠죠. 뭐 거의 사상 최고라고 하거든요. 한 달 사이에 18.7%가 올라갔고 외식 비용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외식하면은 꼭 편안할 때 가족끼리 무슨 어머니 날, 아버지 날 이런 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직장인들의 경우는 점심시간 이것도 외식이죠. 외식 비용이 0.9%가 올라서 지난 10월 이후에 최고입니다. 물론 전체적으로는 한 달 사이에 이렇게 그 물가가 내려간 것이 8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고 하지만 분야마다 다 달라서 외식 비용은 지금 0.9%가 올라가서 한 달 사이로는 10월 달 이후에 가장 많이 올라갔습니다. 아마 뭐 계란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아, 요즘 도시락 파는 뭐 옛날 도시락해서 계란 하나 딱 얹어주는 이런 그 식당들도 타격이 있으시겠네요. 물가 상승이 아무튼 그 물건 자체도 그렇지만 서비스, 외식에는 꼭 그 식당의 밥, 계란뿐만이 아니라 인건비가 들어가는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까지 포함이 되니까 그래서 상품뿐만이 아니라 서비스 비용이 올라가니까 인플레이션이 낮아지지 않는다 하는 거고요. 이제 상품으로 돌아가면 가장 큰 것이 자동차라고도 할 수 있고요. 집 빼고는 자동차는 엇갈립니다. 중고차와 트럭 값은 3월 달에는 1년 전에 비해서 35.3%가 늘어났는데 4월 달에는 22.7%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새 차는 여전히 지금 그 상승률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1949년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이라고 하고요. 새 차 구입하기 힘들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6월 달, 7월 달 자동차 그 리스하는 거 돌려주시는 그런 분들도 지금 미리 생각을 하셔야지 됩니다. 저희 어머니 케이스거든요. 6월 29일이 끝나는데 리스한 자동차 이런 경우 그때 가서 허둥지둥 하는 것보다는 미리 새 차는 여전히 구하기 힘들구나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임금이 올랐다고는 하는데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임금은 1년 전보다 2.6%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저것 다 계산해 보면요. 많은 전문가들이 3월 달이 인플레이션의 정점이 되고 점차 줄어들 것으로 믿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도 4월 달에도 조금 내려갔지만 여전하네 하는 것.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12개월로 따지는 이런 물가 상승률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몇 개월 안에 나아질 것으로 예상들을 합니다. 그런데 3월 달에 4월이 되면 했는데 예상이 맞지 않았고요. 아무튼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균 가솔린 값은 조금 내려가다가 어제 또 사상 최고치 갤런당 4달러 37센트 레귤러 가솔린입니다. 3월 초에 3달러 30센트가 제일 비싸다 했는데 지금 4달러 30센트요. 4달러 37센트고 여름 내내 오를 것 전망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되고 러시아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에너지 그런 문제 그리고 뭐 여름 여행 시즌 시작되고 하니까 전국 평균 가솔린 값이 현재 4달러 37센트로 사상 최고치라고 하는데 4달러 50센트까지 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래도 안 됩니다. 정말 힘들어요. 오늘 아침 NPR 방송과 인터뷰를 한 피자 가게 주인이 하는 얘기입니다. My dream이 현실로 이루어졌는데 보스턴 지역에 어느 지역에 이제 피자 가게를 직원도 한 명인 것 같았어요. 두고 했는데 내가 팬데믹에서 살아남았는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는 겁니다. 보스턴의 락시티라는 곳에 있는 뭐 아주 그 핫한 도시에서는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팬데믹 때 그나마 딜리버리로 많이 그 유지를 할 수가 있었는데 지난 2년 동안 판매 팬데믹 때 아주 줄어들었던 것이 팬데믹 이전에 75%까지 최근에 판매를 회복을 했는데 그런데 이게 인플레이션이 오니까 다시 슬럼프가 돼서 팬데믹 이전에 반 정도밖에 못 판답니다. 손님이 지출을 줄이니까 3월에서부터 4월까지 올 때도 외식 비용이 0.7%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거기에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가. 이 식당이 예로 보기가 아주 그 좋은 업종인 겁니다. 렌트비도 있죠. 그 물건 재료뿐만이 아니라 인건비 당연하고 쿠킹할 때 쿠킹 가스 비용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래서 값싼 식당일수록 더 운신의 폭이 좁다는 겁니다. 이 몇 세대 동안 우리가 보지 못한 이중의 공격입니다라고 전국 식당협회의 어떤 간부가 NPR 방송과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홀세일 식품값도 3월 달에 17%가 늘어났고 지난 1년 전에 비교할 때요. 시간당 임금은 올 들어서 15%가 올랐습니다. 어느 해보다 기록적입니다. 2년 전보다 뭐 딜리버리 가이에게 이 피자 가게 주인이 하시는 얘기예요. 딜리버리 가이에게 주는 돈이 1.5배. 뭐 거기에 가솔린 값 이런 것도 따로 줘야지 되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말에 딜리버리 가이에게 400달러를 페이했다면 지금은 1000달러 정도를 페이해야지 된답니다. 그래도 있어야지 되니까 렌트비요 15%가 늘어났고 페이퍼 상품, 배, 무슨 뭐 접시, 컨테이너 4배로 늘어났다면서요. 팬데믹 이전과 비교를 할 때 여러분들께서 음식 남고 나서 이거 투어로 싸가게 컨테이너 좀 주세요 라고 얘기하실 땐 팁을 조금 더 주시는 것도 그 식당을 도와드리는 어쩌면 정당한 일일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니까 식당이 당연히 값을 올릴 수밖에 없죠. 아예 프린트 메뉴를 하던 것을 너무 자주 올려야지 되니까 이 피자 가게 같은 경우는 디지털로 온라인에서만 메뉴 값을 적어 놓는답니다. 예전에 19달러짜리 피자가 지금 31달러.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뭐 19달러에 이제 머쉬룸, 어니언, 뭐 딜리버리, 텍스, 팁 포함하기 전에 31달러라는 겁니다. 그러면 식당 주인도 생각하죠. 나도 힘들지만 고객이 견디는데 한계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 다이아몬드를 파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팔아서 뭐 지금 판매액의 뭐 1% 정도 남기고 판다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손님들이 이미 보기 시작해서 이 피자 가게의 경우에 투피스 피자와 그 드링크 하나가 전에는 5달러였는데 지금 7달러, 5달러에서 7달러로 2달러가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인기 있는 아이템들은 사라져 간답니다. 무슨 스테이크자 들어가는 그 소고기, 라이스볼 이런 것 처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최근에 이게 뭐 하루에 한 개도 나가다가 안 나가다가 하니까 마련해 놓고 안 팔리면은 그 재료 버려야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없앴다는 거죠. 무섭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미국의 9만 군데의 식당이 팬데믹 이후에 임시나 완전히 문을 닫았습니다. 살아있다면 마진이 그만큼 적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작은 식당일수록 큰 식당 체인과 경쟁하기가 힘들잖아요. 치폴레 뭐 이런 데는 한꺼번에 그나마 물건을 사오니까 싸게 제때 물건도 다 사오지만 한인타운에 굉장히 잘 되는 그 월남국수집에 가봤더니 몇 번에 걸쳐서 가봤는데 라임이 없는 겁니다. 어느 날인가 제가 농담을 했어요. 다음에 이 식당 올 때는
그 라임을 갖고 와야지 되겠어요. 하는데 그 사이에 이제 배달해 주시는 분이 오는데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건데 저는 그 또 직전에 중국타운의 베트남 가게에 갔을 때는 라임을 아주 풍성하게 줬거든요. 그 중국타운의 베트남 국수집이 더 이 공급망을 잘 갖고 있는 거죠. 그런 형태로 작은 식당과 큰 식당과는 이런 그 차이가 있어서 작은 식당의 식당주들이 훨씬 힘들고요. 사람들이 이제 외식을 줄이잖아요. 처음에 제일 먼저 뭔가 물가가 너무 올라 할 때 그로서리비를 줄이시겠습니까? 식당에 가서 먹는 것을 줄이시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 은퇴자의 경우는 날마다 이제 밖에 나가시는 게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나가시는 분들이 무척 많으시잖아요. 기분이 있잖아요. 집에서 더 맛있게 먹어도 집에서 먹는 건 왜 이틀 내내 토요일, 일요일 집에 계시면은 그 다음에 조금 처지는 것 같은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퇴자들이 값이 너무 오르니까 지금 못 나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식당들마다 새로운 방법을 다 써봅니다.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단기적으로는 효능이 없는 것 같지만 무슨 쿠폰 같은 것도 줘서 그럼 장기적으로 그 식당을 자주 가야지 쿠폰을 쓸 수가 있으니까 적립처럼 돼서 그런 형태로도 해보고 이렇게 저렇게 해보지만 참 힘들기 때문에 이 보스턴 인근에 있는 피자 가게 주인은 2003년도에 My Dream Come True 하면서 피자 가게를 오픈을 했는데 인플레이션에 내가 극복하고 마는가. 팬데믹에도 벌떡 일어섰는데 지금으로선 살아남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오늘 블룸버그 뉴스 보니까요. 마이애미에 있는 그 타코 아주 싸고 맛있게 잘하는 타코집이라고 하는데 이 집은 초인플레이션으로 완전히 스티커를 붙여놓고 가격 거기에 이제 그때마다 뭐 펜으로 쓰고 지우고 하는 형태라는 겁니다. 블룸버그 뉴스에 기사를 쓴 이 기자가 전에 그 베네수엘라는 초인플레이션인 국가니까 그 베네수엘라 갔을 때 볼 수 있는 것을 지금 미국에서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현상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뭐 오늘의 미국이 진행되는 동안에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방준비제도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방안, 그게 이제 이자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통화 조정을 하는 건데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은 사실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지금 어제 왜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냐면 공화당이 이 모든 인플레이션의 탓이 대통령의 탓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당인 민주당이 아닌 공화당의 중간 선거에서 투표를 해야지 된다 하는 보도 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이게 꼭 대통령의 정책뿐만이 아니라 정책 때문이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본인의 정책은 미국의 적자를 엄청 줄였다고 얘기를 했고 이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한 것 그리고 여러 가지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 문제가 계속 이어오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다 하면서 공화당을 맹렬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의 대통령으로서의 최우선 순위는 넘버 원 프라이어리티가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도 첫 번째 그 국무회의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경제에 대해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랑 똑같은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나의 넘버 원 이슈가 프라이어리티다 하면서 뭐 여러분들께서 다 들려드리지는 못했지만 키친 테이블이나 다이닝 테이블에서 여러분들의 그 얘기하는 그 좌절과 분노와 고통 저 충분히 압니다. I know, I knew it. 뭐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하면서 최악의 인플레이션이니까요. 40년 만에. 그런데 이제 공화당이 바이든의 행정정책 때문이라고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공화당 때문이 아주 큽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은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지 됩니다. 저는 저의 계획은 인플레이션을 공격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지금 계획들이 있지만 무슨 뭐 이자율 인상이라든가 특히 대기업과 부유한 미국인이 공정한 몫을 지불하게 함으로써 이거 세금 항상 경제 얘기 나오면 세금의 불균등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제를 성장시켜야지 된다는 겁니다. 성장시켜서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대로 그러나 아래에 있는 사람은 또 끌어올리는 이런 형태로
해야지 되는데 더군다나 또 생산은 늘리지 않고 이 에너지 사태 때 이득을 가져가기만 하는 에너지 회사도 비난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어제 그 연설을 했어요. 여러분께서 들어보신 그 부분은 아주 부분적이고요. 해서 이제 공화당의 정책은 울트라 메가다라고 얘기하면서 가장 부유한 미국인과 대기업을 도우면서 노동해서 일해서 열심히 일해서 많이 벌지는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그 인플레이션 비용이나 모든 것들을 다 그 고통을 짊어지게 한다. 그리고 이 경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 바이든 행정부가 어떠한 것을 추진하려고 할 때 그 속도를 최대한 늦추는 게 공화당의 목표다라고 얘기하면서 울트라 메가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공화당에서는 경제가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져야지 되는데 이게 점점 나빠져야지 중간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뭐 정치에서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얘기고 그래서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무슨 어떤 상원 의원도 비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주정부 세금은 내시지만 연방 세금은 안 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 그런 모든 사람에게 전부 연방 소득세를 내게 해야지 된다 하는 것을 공화당의 상원 의원이 전에 플로리다의 주지사였던 사람이 발의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 정말 거의 뭐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형태로 비난을 했습니다. 이것은 초고 부자들의 그 세금은 그렇게 보호를 해주면서 왜 빈곤율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거기까지 세금을 내게 해서 이거를 뭔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겠다고 하는 것인가. 어제 이제 이런 형태로 이건 정치적으로 그 싸움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화당의 계획은 중산층 가족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고 억만장자와 대기업의 그런 그 보호를 하고 뭐 이런 거 기록적인 액수의 이득을 보면서 이 경제가 힘들 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이 내놓고 있는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그게 요즘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많이 가려졌지만 통과시켜주지도 않는다. 통과되려면 뭐 여러 가지 60표가 필요한 게 있는데 도저히 지금 불가능하잖아요. 50대 50이니까. 이런 형태로 대통령이 어제 한 얘기도 사실은 해결점이 아닙니다. 이 공화당이 보도자료를 발표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국민이 오해하시지 않길 바란다. 인플레이션은 바이든이 일으킨 게 아니다. 하나 뺐네요. 공화당은 경기부양책 같은 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하는데 경기부양책이요. 돈 주는 건 공화당에서도 그 찬성하지 않으면 절대로 대통령 마음대로 돈 줄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정치인 거고요. 하니까 정치가 뭔가를 확 바꿔줄 만한 기대를 당분간은 하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재정 계획을 세우실 때 뭐 스스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당분간 전체적인 분위기 흐름은 있겠지만 자넷 옐런 재무장관도 물가가 언제 완화될지 불분명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하죠. 이 물가 자체를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가 경제의 70%를 차지하는데 그 소비자의 흐름, 전쟁, 공급망 이런 것을 어느 한 당이 어느 그 대통령 한 사람이 절대로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잠시 뒤에 이제 미국의 예비선거, 뭐 우크라이나 전쟁 등등 중요한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어제 이제 예비선거 2022년 예비선거는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지역에서 아주 주목할 만한 선거가 있었는데 한 군데는 웨스트 버지니아의 선거 그리고 또 다른 두 번째 선거는 네브라스카의 선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웨스트 버지니아의 경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하는 사람이 당선이 됐습니다. 무니라는 알렉스 무니라는 연방 하원 의원이 이곳이 지역구 재조정으로 2명의 현직 의원이 딱 붙게 됐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한 사람이 당선이 됐고요. 그런데 아마 뭐 웨스트 버지니아나 네브라스카나 두 군데 다 스윙 스테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공화당이 강하고 지금도 공화당이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하는 알렉스 무니 후보 현 의원이
베리 웬들이라는 민주당 그 예비 선거에서 이긴 후보와 함께 11월 달에 선거를 치르는데 무난히 이상으로 이길 겁니다. 민주당의 이 후보는 이제 공개적인 동성애자 후보인데 지역의 그 시의원이고 그리고 워낙 말씀드린 것처럼 공화당이 강한 곳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네브라스카의 선거의 경우는 조금 그 달랐습니다. 네브라스카에서는요. 지금 제가 이름을 잘 기억을 하지 못해서요. 네. 네브라스카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하는 사람은 사업가였고 그리고 나머지 두 사람 뭐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했었던 찰스 뭐였는데 찰스 헙스터라는 사람이 이 선거에서는 후보에 나왔는데 사업가로 그리고 이제 선거가 치러지기 며칠 전에 8명이나 되는 여성들이 나를 무슨 성추행을 했다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많이 그 밝혔었거든요. 그런데도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사람을 지지를 했었습니다. 선거에서 그 찰스 헵스터라는 사람을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결국은 그 짐 펠런이라는 네브라스카의 농부면서 수의사이기도 하고 대학 관계자이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네브라스카 그 선거에서 이긴 겁니다. 주지사 선거요 이번에는요. 그리고 이제 이 선거에서 공화당 주지사 자체도 이 사람을 지지를 했고 네브라스카의 전통적인 공화당 트럼프의 공화당이 아니라 그 사람도 역시 지금 당선된 짐 펠런을 지지를 했고 짐 펠런이 당선이 됐습니다. 트럼프가 지지했던 비즈니스맨은 떨어졌고요. 민주당의 그 상원 의원과 결국은 겨루게 되는데 당연히 이기겠죠. 네브라스카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있고 오하이오주에서도 지난번에 선거가 치러졌었을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했던 후보가 이겼고요. 저도 약간씩 이제 이렇게 혼돈을 하는 부분이 있고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그래서 제가 짧게 전해드리는 겁니다. 예비선거 이게 잘 들어오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미국에서 살고 계시면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차곡차곡 불과 뭐 제가 2, 3분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결과만 차곡차곡 쌓아두시면 11월쯤이 되면은 이제 미국 그 예비선거부터 중간선거까지 가는 그 과정이라든가 분위기라든가 이런 데에 아마 거의 달인이 되어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어제는 하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한 사람 이겼다. 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한 사람 네브라스카에서는 졌다. 이런 얘기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는 더 이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아니라 처음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과 똑같은 비율로 러시아와 미국, 유럽연합과의 전쟁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더 나아가서 러시아와 중국, 인도는 중간에 좀 걸쳐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몇몇 독재 국가와 아프리카, 러시아의 지지를 좀 받고 있는 그리고 이제 팬데믹 때 러시아에서 백신도 주고 그런 것을 받았던 그리고 이제 서구의 민주주의를 굉장히 싫어하는 아프리카 이런 것과 그 이외에 미국, 유럽연합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의 싸움으로 뭐 말만 그 붙지 않았지 정말 누군가가 지적한 것처럼 뭐 작은 스몰 3차 대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한국의 경우는 러시아에게 등을 지면은 어떡하는가 하는 이런 고민이 있고 그 밖에 이제 많은 나라들은 미국이나 유럽 쪽과 힘을 합치는 그런 나라도 있고 미국이야 뭐 사생결단이죠. 절대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이기게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이기기 승리라는 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승리의 정의도 달리 할 수 있고 또 어차피 지금 침공을 했기 때문에 블라디미르 푸틴이 러시아로 철군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체면 치레를 할 수 있는 것을 해줘야지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한 많은 서방 세계 지도자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탈출구가 없는 게 지금 우려되는 점이다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한국의 일부에서는 미국이 우리를 나토에 가입하라고 하고 또 나토가 하는 어떤 기구에 가입하라고 하고 압박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한국은 참 양쪽에 걸쳐 있는 거죠. 러시아와는 북한 문제도 있고 또 국경도 맞대고 있고
물론 그 우크라이나 주변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그런 국가들은 더 러시아의 침공을 비난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자신들의 차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은 또 그런 국가들과는 조금 다른 거죠. 국경이 맞대고 있긴 하지만 여기다가 되고 그 같은 민족의 언젠가는 통일이 될지 북한 문제 협상에 있어서든지 러시아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한국도 언젠가부터는 중국과 무역이 너무 많이 얽혀 있기 때문에 이게 아차구나 싶었던 것이 온 겁니다. 그래서 무역의 다변화를 하려고 할 때 지리적으로나 뭐로나 여러 가지 그 가까운 것이 러시아에서 러시아와 좀 확대를 해나가고 있는 무역 관계 이런 형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참 힘든 거죠. 인도나 무슨 이스라엘 이런 나라처럼 여러 가지 그 안보와 러시아와 연관이 있다던가 이런 나라나 아니면 유럽처럼 경제와 연관이 있었던 그런 국가들은 그걸 희생을 하잖아요. 피해를 보면서도 그렇게 러시아에 대적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묘하게도 다 뭉쳐 있는 겁니다. 안보와 경제가 러시아와 엮여서.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그 힘든 상태이고 뭐 윤석열 대통령이 곧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니까 주요 의제가 우크라이나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한국은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는 뭐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당연했고 그거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러시아와의 그 같은 관계 때문에. 그런데 경제적인 지원도 말씀드렸었죠. 뭐 로스앤젤레스에 뭐 비싸거나 중간 집값 한 2채 정도 되는 그 정도의 돈을 지원한다고 약속을 했고 하기 때문에 형편이 그러니까 한국으로선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미국은 지금 어느 정도냐면요. 미국이라는 국가의 입장과 경제 규모가 다르지만 어제도 하원에서 400억 달러를 추가합니다. 지금까지 뭐 많아요. 530억 달러 이상 되는데 추가 지원, 추가 지출 법안을 통과를 시켜서 상원으로 보냈죠. 어제 하원에서 찬성이 368, 반대가 57, 반대는 전부 공화당입니다. 뭐 터커 칼슨 같은 사람들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죠. 왜 러시아를 비난하느냐, 개고기도 안 먹는데 뭐 이런 거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슨 피해를 주는데 그런 거죠. 그래서 어제도 이게 통과돼서 앞으로 포병, 뭐 장갑차, 뭐 탄약 이런 많은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낼 수 있다는 거고 2개월 동안 아무튼 530억 달러를 보냈습니다. 전술적인 핵무기를 러시아가 쓸 수 있다는 그 위험성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끝내면 모든 게 끝난다 하면서 이제 어제 서명한 법안 가운데 하나가 뭐 국방대여법이라고 해서 한국말이랑 영어랑 참 연결이 좀 잘 안 되는데 Ukraine Democracy Defense Land Lease Act 2002. 왜냐하면 과거에도 1941년도에도 막 나치하고 영국이 싸울 때 영국의 무기 막 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같은 법을 만들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앞에 우크라이나를 붙여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원에서 통과시킨 지출안도 상원에서도 빨리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고 어제 이 무기를 더 많이 빨리 보낼 수 있는 법안에 서명을 하고 이 펜을요. 우크라이나 태생의 빅토리아 스파르츠 공화당 인디아나가 지역구인 정치인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으로서는 이런 것이고 주요 도시에서 뭐 하르키우 등을 포함을 해서 저쪽 동쪽, 북쪽 돈바스에서 북쪽에 있는 그런 곳을 포함해서 몇몇 군데에서는 우크라이나 군대가 러시아군을 내쫓았다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러시아군이 곧 그 돈바스 지역은 장악할 것으로 예상들을 합니다. 하나의 사진을 봤습니다. 제철소에서 다쳤어요. 이 사람이 다쳐서 팔을 뭔가 아주 강한 그 버팀목으로 이렇게 딱 그 버팀목을 의지하고 있는데 나도 좀 구해달라고. 이 몸도 자유롭지 않잖아요. 그런 그 다친 병사도 있었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젯밤에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유럽으로 가는 에너지 공급망은 앞으로 막겠다. 이게 이제 그전에는 못했죠. 왜냐하면 유럽연합이나 무슨 그런 국가들이 먼저 스스로 우리가 러시아로부터 수입을 하지 않겠다라고 해야지 그전에 이것부터 막으면 화나지 않겠어요? 하니까 순서를 잘 보고 이렇게 한 거고 러시아도 우리 항구를 막지 않느냐. 지금 5세다 항구 다 공습해서 흑해 그쪽 항구에 곡물을 실어서 세계에 팔아야지 되는데 우리 이렇게 해놓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퍼시 라이어트라고 여자로 구성된 러시아의 아주 펑크 스타일이기도 한 그런 그 팝 그룹이 있잖아요. 그 리더가 푸틴에 아주 반대하는 말을 많이 하니까 변장을 하고 러시아를 탈출했다는 뉴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렇게 보면 한때 불가리아하고 러시아는 친한 친구였죠. 친한 친구였는데 지금은 불가리아가 이 러시아를 향해서 딱 그 등을 돌리는 이런 것도 있고 또 리투아니아가요. 다 주변국이니까 러시아랑 리투아니아가 처음으로 러시아를 테러리스트 국가다, 테러 국가다라고 딱 공식적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출구 작전을 미국이나 다른 그 유럽 연합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 그 시점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리자 쿡이라고 첫 번째 그 미국 연방준비제도 흑인 여성 그 이사 첫 번째 그 흑인입니다. 흑인 여성 이사가 인준이 됐는데 어제 상원에서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한 표를 던졌습니다. 공화당 다 반대하고 민주당 찬성했기 때문에 원래 뭐 인종 불평등, 노동시장 많이 연구한 미시건 주립대학교의 경제학자고요. 공부 자체는 원래 UC 버클리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지금 추진 중이잖아요. 트위터를 사들이는 거. 예, 추진 중인데 그동안 말 안 하다가 어제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 과정이 끝나면 전문가들은 순조롭게 진행되면 올해 말에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가 끝날 것이라고 보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을 다시 트위터를 사용하도록 허용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당시에 1월 6일 의사당 사건 이후에 트위터가 영원히 이제 퇴출을 시켰는데 옳지 않다.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 트럼프의 그 목소리를 못 내게 하지도 않지 않았는가. 침묵이 아니라 트루 소셜이라는 본인의 것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나는 다시 그걸 가지고 오겠다 하면서 뭔가 잘못된 얘기가 있을 때 그 얘기만 내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글쎄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트루 소셜이라는 것에 남아있겠다. 나는 뭐 트위터에 가지 않겠다 했는데 그건 모를 일이고요. 그런데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설이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트위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출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도움인 것 같다 하는 게 월스트리트저널의 판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완전히 다 반대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했다가 뭐 후보고 이럴 때 그리고 대통령이 되자 많이 협조하다가 그리고 도를 섰다고 생각할 때는 조금 비평과 칭찬을 동시에 가는데 이번에는 또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잖아요.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히려 이 트위터에서 멀리하게 하는 게 그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고 오히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잘한 정책도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 인기 없음 그런 이유와 비교가 될 거다. 다시 들어오게 하면은 시간대별로 막 초초별로 막 싸움하고 계속 내가 지지 않았다느니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유권자가 상기할 거라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이 저래서 단임 대통령이 됐지. 아주 질려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트럼프 그 전 대통령을 그대로 놔둬라.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얘기까지 전해드릴까요? 팔레스타인계 미국인 기자가 이스라엘에서 숨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서한 지구의 뭐 제닌이라고 잘 알려진 그쪽 지역이잖아요. 여기서 이스라엘 보안군과 팔레스타인의 뭐 무장 괴한이라고 얘기를 하죠.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알자지라 기자였거든요. 이 여성 기자가 이 80년대부터 정말 아랍 세계에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을 많이 취재를 한 쉬린 아브 아클레라는 51살인데 딱 그 정보를 가지고 가서 취재를 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군이 돌아서 있었을 때 머리에 총을 쏴서 숨지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 괴한에 총에 맞아서 숨졌을 수 있어 했는데 같이 동료들이 많이 취재를 하러 갔잖아요. 동료도 총에 맞았습니다. 뭐 가도 돼 해서 가는데 뒤돌아서자마자 그 여자 기자 머리에 총을 쏴서 숨졌고 그 뒤에도 계속 총을 쏴서
아무도 거기에 접근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접근해서 병원에 이송을 했을 땐 이미 숨져 있었고 헬멧도 쓰고 있었고 방탄복도 입고 있었고 그리고 프레스라는 기자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타겟이다. 이 기자가 팔레스타인계 미국인으로서 그만큼 이제 이스라엘이 그동안 뭐 눈의 가시였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자지라가 지금 성명을 냈거든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기자조차도 그 국익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해를 주는 그런 경우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요. 아마 오늘 오후에는 여러분들께서 뉴스 들으실 때 뭐 연방상원에서 여성의 낙태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투표가 됐다라는 것을 들으실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실패입니다. 60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게 이제 그 일부 주에서 그렇기 때문에 낙태를 하려고 하는 여성도 보호하고 다른 주에서 오는 여성을 낙태를 시술해 준 그런 의사도 보호하고 기금도 마련하고 뉴욕주나 캘리포니아주요 그런 형태로 일단은 연방정부에서 이제 그 낙태를 주정부로 돌리는 거의 불법화하는 불법도 할 수 있는 그렇게 판결을 내린다고 보고 그 이후에 후속 작업을 하는 주정부가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요. 중간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은 4%, 가임 여성의 38%가 낙태권을 지지하는 주에 살고 58%는 낙태를 지지하지 않는 주에 삽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